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2012년도 10번부터 우리가 또 나머지 문제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자, 10번. 보기 주제의 모두와 연관되는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한국사 문제이면서도 무슨 문제이기도 해요? 국어 문제이기도 해요. 뭐 주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거를 이렇게 딱 추려가지고 주제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10번. 설계두. 이 설계두. 장군이죠? 예, 장군입니다.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장보고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육두품, 호족, 중의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장보고가 호족이기도 한 거죠. 예, 지방 세력이기도 하고. 그럼 중의제는 뭐냐? 중의제는 뭐냐? 중의제는 뭐냐? 위치를 두 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벼슬이 중복돼요. 중복되는 건데 위치가 중복되는 건데 신라의 폐쇄적인 그 신분제도가 있죠. 물론 뭐 고구려라든가 뭐 백제도 그 폐쇄적인 신분제도가 있습니다만 신라는 더 폐쇄적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골품제입니다. 골품제. 그럼 골은 뭐가 있어요? 골은 성골, 진골이 있는데 요거 실시할 때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쭉 보니까는 요거 실시할 때쯤 되면 거의 통일신라 시대. 그래서 진골이 넘버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6두품, 5두품, 4두품, 이 4두품 이하로는 3두품부터는 이제 평민이니까. 근데 넘나들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뭐 다 할 수 있지만 진골들은. 특히 이제 여기 바로 넘버 2인 6두품은 6등급인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찬까지만. 얼마나 안타까워. 올라가고 싶은데 아찬. 올라가고 싶은데 아찬. 안타까운 거죠. 불평불만이 많겠죠. 불평불만이 많아. 우리 뭐예요? 뭐 진골 쟤 찐따 같은 애 쟤는 뭐 똑똑하지도 않았는데 다 할 수 있고 우리 뭐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들어가게 되면서 이 중의제를 하면서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러나 최고 자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일종의 뭐예요? 특진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요만큼 올라갈 수 있게끔, 얘네들도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 계급들의 어떤 불평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중의제다. 제가 해설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이다. 그럼 1번 신라 관등제 정비 과정 아니죠. 2번 신라 하대 도당 유학생의 활약 아니고요. 3번 신라 골품제의 모순과 한계,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4번 후삼국 성립과 신라의 몰락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다음 제도가 있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전자가 죽은 뒤에 그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경우에는 반만 받으며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 않는다. 부모가 모두 죽고 자식들이 어리면 마땅히 훈량하여야 하니 아버지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 과등에 따라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답이 나왔죠? 거기 뭐예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과전법이죠. 과전법. 조선의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과전법이죠. 수전자가 죽은 뒤, 그럼 수전자라는 게 뭐예요? 수전자. 거기 이제 한자로 이제 받을 수, 땅, 밭전자 되죠. 그렇죠. 이 벼슬을 하다가 아버지가 있는데 벼슬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원래 돌려줘야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보훈제도예요. 보훈이에요. 보훈. 나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부가 조선시대 이런 제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뭐 보상을 해주는데 정말 쥐꼬리만큼 해주는데 쥐꼬리만큼. 그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 가주는 거 봐봐.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하는 경우에
이른바 수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신이라는 건 뭐냐면 지킬 수의 몸, 믿을신이네요. 믿을신. 몸신자인 줄 알았는데 믿을신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나 저기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홀라당 시집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거. 이게 수신이라고 그래요. 수신. 예? 자, 경우에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어서 수신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반만 준다는 얘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 않아. 시집 갔으니까 뭘 땅이 필요해. 뺏는 거예요. 참 좋아요. 예, 부모가 모두 죽고 자식들이 어리면 마땅히 훌량하여야 하니 훌량. 이게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건 훌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모두 죽어버리면 자식들에게 훌량전을 줍니다. 훌량전을 줘요. 그래서 과부에게는 휴신전을 주고 고아에게는 훌량전을 주는 겁니다. 예, 주는 거예요. 이 수신전과 훌량전을 줬는데 애들이 커버리면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수신전과 훌량전은 관리에게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신전과 훌량전이 과전법에 이게 딱 돼 있어요. 돼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또 나와. 이거 나중에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제 풀고 10문제 푸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다 해버리니까는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가 점점 그나마 있는 토지도 부족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해지더라. 그래서 이 과전법이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직전법으로 바뀌고 성종 때에 관수강급제로 바뀌고 이렇게 돼버리더라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제도가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시기니까 언제?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 자, 1. 군인의 유가족에는 구분전에 지급됐다. 이거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전시과 얘기하는 거고, 전현직의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시지를 줬다라는 말 때문에 이게 고려시대의 전시과예요. 전시과. 3번 영정법의 시행으로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가 고정되었다. 이거 영정법이죠. 이거 조선 후기죠.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인조 때 시작한 거예요. 영정법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콧구멍 후비지 말고 잘 봐요.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영원히 정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정해버렸어요. 전쟁 이후에 너무 백성들이 못하니까 세금 낼 게 없어.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뭐하고 막 이러니까 국가는 더욱더욱 어려워져. 그래서 대규모 바겐세일 해준다. 영원히 연등급은 전등 6분에 따라가지고 이 공법에 따라가지고 최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1결당 4두였어요. 이걸로 정해버린 거예요. 영정법. 4번 경기 일대의 토지를 관리에게 분배하고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것이 과전법이죠. 네, 정답 4번. 이게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한 겁니다. 꼭 알아주세요. 이것과 연관돼가지고 시험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토지제도, 경제제도와 관련돼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파 골치 아파 해가지고 그냥 막 찍어버려요. 또 그냥 드립다 외운 사람들도 거의 다 그냥 나중에 다 까먹으니까 찍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퍼펙트하게 가는 겁니다. 네. 12번 당그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단결은 힘이다. 약자의 힘은 단결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자.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의 일정한 세력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할 것이니 이에서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병진해야 될 것이다. 이거 문맥을 잘 보세요. 이거 국어 잘해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역사 공부하는데 유리합니다. 민족운동과 계급운동. 이게 힌트죠. 민족운동과 그 다음에 계급운동은 같이 가자라는 얘기죠. 제가 이거 다뤘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아마 지금은 아직 감이 없어서 모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해소는 확대, 강화의 정경만 바라보고 실로 분산, 와해의 허전한 광해의 헤매게만 하는 것이다. 네. 계급 진영의 강고한 수립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계급 철폐에 민족 단일당의 과오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급 단일의 민족 진영의 철폐도 중대한 과오이다. 계급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또 계급을 하나로 막 뭉쳐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얘네들이 싸웠다는 얘기죠. 근데 싸우지 말고 우리 두 손을 모아서 같이 앞에 나아가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민족은 민족주의자죠.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계급 투쟁과 관련된 이론이 바로 뭐예요? 계급 투쟁과 관련된 것이 바로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제가 지난번에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유상계급을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부르주아라고 한다고 그랬고, 무상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유상계급이 무상계급을 계속 이렇게 찍어 눌러 수탈하고 맨날 가져가. 결국엔 프롤레타리아층이 들고 일어나서 계급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아주 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주장이죠. 그죠? 이것이 1920년대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오게 되면서 민족주의와 계급운동이 계급주의, 사회주의가 서로 같이 병립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냥 답만 알려주세요. 뭐 답만 알려주세요. 그럼 뭐하러 강의 들어요? 그냥 책만 보고 풀면 되죠. 그래서 제 강의 끝까지 듣는 분들이 아주 손쉽게 결국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고 그 많이 남은 시간을 다른 과목에 공부를 하고 그 분들이 반드시 합격을 해요. 예. 제 말은 진리입니다. 자, 어쨌거나 20년대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양상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왜 민주주의는 없나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국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거지, 그 전까지는 미국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양 국가들 가운데서 어느 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 바로 러시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는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그 개념조차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입니다.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꼭 부탁이에요. 아시겠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예요. 그러면 너희들 싸우지 말고 같이 사이좋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단결된 힘을 보이자 해서 나타난 단체가 바로 무엇이냐? 신간회다라는 얘기죠. 국내 유일의 최대 단체였습니다. 최대 단체. 대단히 중요한 단체예요. 이 신간회. 그러면 기억. 정우회 선언이 단체의 창립에 영향을 끼쳤다. 그럼 정우회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정우회. 친구죠. 친구. 정우회 선언. 1926년도에 정우회 선언을 하는데, 정우회 선언은 뭐냐면 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정우회 선언이 쫙 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슷비슷하니까 딱 단결된 힘을 보이는 겁니다. 단결된 힘을. 이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또 바로 뒤에 26년도 뭐가 일어나요? 학생들에 의해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과 같이 합하자 해서 27년도에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더라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민족주의자들 다 받아들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무슨 민족주의자들? 비타협 민족주의자들만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비타협 민족주의자들. 그럼 타협과 비타협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타협은 우리의 소원은 오직 뭡니까? 오직 독립이에요. 뭐 자치 이런 거 아니에요. 타협은 뭐예요? 타협은 일본 정부하고 짜웅해가지고, 조선총독부하고 짜웅해가지고 자치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타협 민족주의는 아니고 비타협 민족주의다라는 얘기예요.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단체가 아닌 개인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디귿 비합법적인 단체로서 노동쟁의와 소득쟁의 지원. 비합법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단체죠. 네. 그 다음에 광주학생 운동의 자극을 받아 서울에서 민중대. 아니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에 일어났어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번져나갈 수 있게끔 신간의 역할이 컸던 거죠. 정답 몇 번 골라야 돼요? 1번 골라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13번. 보기는 고려시대 북방 세력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시기 순으로 배열된 것은 기억. 윤관은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여 구성을 쌓았다. 강감찬은 강동 육지를 점령한 것에 불만을 가진 거란군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디귿. 금나라를 건국한 아구타. 이름이 아구타야. 남쪽의 송나라를 제압하고 고려의 신하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13번. 고려시대는 400년, 500년이 조금 안 되는, 그냥 조금 우리가 발언하면서 500년이라고 놓고 봤을 때에 외적의 신입에 많이 시달렸어요. 맨 처음에 바로 뭐냐면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쳐들어와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와요. 네? 그죠? 그래서 거란족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요 나라예요. 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뭐예요? 금나라예요. 얘네는 이제 넘버 원이다. 넘버 원 나라죠. 예, 이렇게 되는데 요게 좀 많이 헷갈리는데, 뭐가 뭔지 모르시면은 그냥 가나다라 순으로 하시면 기억이 먼저니까 얘가 먼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의 암기 팁으로 그냥 해결해 버립시다. 나라 이름 중요하니까. 금녀야 요거이 뭐야? 금녀라는 애가 있어요. 금녀야 요거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이 뭐야? 이렇게. 금나라 세우는 걸 여진족, 요 나라는 거란족. 거란족을 세운 추장 이름은 야유라 복입니다.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어찌됐건 금녀야 요거이 뭐야? 한 번에 쑥 들어오죠. 자, 그러면 윤관과 관련된 것은 바로 여진이라고 딱 나왔으니까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강감찬, 강동 육주, 거란군, 친절하게 거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고, 금나라 아구타, 고려의 신하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자, 맨 처음에는 뭐예요? 맨 처음에는 거란족이니까 니은이겠네요. 니은. 그죠? 그 다음에 여진족 쳐들어오는데, 여진족이 클 것 같아서 먼저 찍어 누르죠. 누가?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그래서 동북 구성을 쌓죠. 나중에 반환하긴 합니다만, 기억. 그 다음에 반환했는데 이때 찍어 누르지 못한 것을 한탄을 하면서 이 여진족이 뭘 세워요? 금나라 세워요. 금나라 세우면서 야, 우리를 형님으로 섬겨. 딱 하죠. 형님으로 섬겨. 그때 이자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자겸이 네, 형님 딱 해버리죠. 그래서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니은, 기억, 디귿. 정답은 니은, 기억, 디귿 2번 정답. 네. 자, 14번. 조선시대에 발생한 다음 정치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게리지 한국사 시험 문제는 모든 공무원 시험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조선시대에 발생한 다음 정치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다수의 신림 관료들이 죽거나 처벌을 당하였다. 조의제문. 조의제문. 그 다음에 도덕정치를 실현하려고 한 조광조의 개혁에 훈신들이 반격을 가하였다. 훈신들이 반격을 가하였다. 조광조. 그 다음에 디귿. 인종과 명족의 왕위 계승을 문제로 외척 간의 대립이 정쟁으로 표면화되어 있다. 외척 간의 대립이 정쟁으로 대윤, 소윤 이런 식으로 딱 됐어요.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사화를 얘기합니다. 사림이 화를 당했다. 조의제문과 관련된 것이 최초의 사인 무오사화, 그 다음에 이게 조광조가 기묘사화, 얘가 을사사화예요. 사화는 총 4개의 사화가 있습니다. 무갑기을이에요. 무갑기을이에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자, 그러면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언제? 연산군 때에, 기묘사화는 중종 때에, 을사사화는 명종 때에 일어나는 것인데, 을사사화는 외척들 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순서만 그냥 아시면 돼요. 얘네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특히 갑자사화는 빼고요. 무오사화하고 기묘사화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무오사화는 여사군 아빠가 누구죠? 성종이죠? 성종. 이 성종이 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왕권이 그닥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방에 있는 사림들을 등용을 합니다.
그때 등용된 사람이 바로 김종직이에요. 김종직이 딱 등용이 되는데 김종직이 쓴 글이 바로 뭐가 있냐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에요. 그럼 의제는 누구냐?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어린애가 이제 임금이 됐는데 어린애가 임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치를 자기가 잘 못하죠. 그래서 항우 장사 그 항우가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의제를 죽여요. 그래서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종 때에 이제 사림들이 딱 들어왔는데 연산군이 임금이 됐죠. 연산군이 딱 임금이 됐는데 연산군이 좀 많이 사림들이 이뻐해. 자, 그러다 보니까 훈구 세력 중에 가장 찌질한 훈구 세력인 유자광이란 사람이 찌질해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꼰질릅니다. 전하, 이런 글이 있는데요. 김종직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세조대왕을 비꼬는 글이에요. 딱 한 거예요. 연산군이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자기의 그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를 비꼬는 글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김종직 무덤을 가가지고 무덤을 어떻게 해요? 다 파가지고 부관참시 죽어있는 시체를 딱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림들에게 크게 화를 끼치게 했던 것이 바로 무오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자사원은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와 관련된 일이에요. 패비 윤씨와 관련된. 이때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사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효사와는 연산군이 중간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중종도 자기가 안정된 왕권에서 임금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구 세력을 견제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림들을 등용합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광조예요. 이 조광조 굉장히 이뻐요. 조광조의 개혁 정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현량과라는 것이 있어요. 현량과라는 게 뭐냐면 어진 선비들이에요. 어진 선비들을 과거 보게 하지 말고 추천에 의해서 뽑게 하자. 그럼 추천 누가 추천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위훈삭제 사건이 있어요. 위훈삭제라는 게 바로 뭐냐면 훈장 받았어요. 이미 훈장 받았는데 이거를 다시 조사해서 그만한 공이 없는 사람들은 삭제를 시켜버린다. 그럼 무슨 훈장? 중종이 임금이 되는데 중종이 임금이 될 때에 별로 공도 안 세운 사람을 갖다가 훈장을 줬단 말이죠. 이 사람들 빼버리자. 훈구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죠. 결국에 조광조가 물러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기역은 왕권이 강화된 틈을 타서 훈구 세력이 살림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살림을 얼뜻 보게 되면 뭘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림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살림을 착각할 수 있어요. 살림은 살림이 아니에요. 넓게 본다면 살림이기도 해요. 근데 살림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살림은 뭐냐면요. 살림들은 16세기 때 중앙을 장악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앙으로 쫙 살림들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안 올라가고 산 같은 데 파묻혀가지고 열심히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열심히 학문 연구하고 근데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주변 유생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을 받는. 걔네들을 살림이라고 부릅니다.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조 때에 조금씩 중앙으로 오긴 합니다. 인조 때에. 이게 살림이에요. 그러면 이 살림은 전혀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2번 니은에 소설된 개혁을 추진한 세력은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다.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훈구파죠. 국가를 세우는데 공을 했기 때문에 살림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 냅둬요. 그래서 향촌자치예요. 그 다음에 도덕정치예요. 얘들 도덕 무지 좋아해요. 도덕정치예요. 왕도정치. 이게 뭔 뜻이냐면 살림들은 애초에 조선왕조를 세울 때에 뭐 했어요? 조선왕조 세우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날에 그 두 명의 임금을 섬길 수 있느냐? 사군이충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정치, 의리 중요하게 얘기해요. 의리.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 정치의 말에 아주 무서운 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왕의 임금이 덕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정치 해야 되는데 왕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저 왕을 폐위시킬 수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과 디귿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결과 사림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사화니까. 4번 디귿의 대립이 심화된 결과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출현했다. 아니죠.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출현한 건 선조 때에 등장했는데 이조 전랑직 문제 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 1946년에서 47년 사이에 진행된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걸리는 이 좌우합작 운동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요. 몇 번이죠? 15번이죠. 이 좌우합작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좌우합작. 자, 그 좌파와 우파. 즉 좌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 얘기하는 거고 우는 민족주의 진영이에요. 이게 사회주의 진영.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싸워요. 막 치고받고 막 우리가 광복 이후에 좌와 우로 나뉘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때 이제 미군정 시기였는데 미군정도 제대로 지네들이 잘 질서도 못 잡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죠. 혼란한 시기. 서로 싸워요. 그 싸우던 차이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남북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북한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미 군정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좌와 우가 합작을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여운형 선생님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김규식 선생님이 주장을 합니다. 여운형 선생님은 중도 좌파예요. 김규식 선생님은 중도 우파예요. 자, 그러면 급진 좌파인 박헌영, 급진 우파인 김구라든가 이승만 같은 사람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딱 만들어요. 이것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김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당시에 영어를 제일 잘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정의 설득력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토지를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가지고 와서 이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준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어요. 아주 큰 세력이 됩니다. 큰 세력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미군정의 지지도 받고 잘 커나가고 있는데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 이후에 2차에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결렬이 돼버려요. 결렬이 돼버려서 이 우리나라 문제를 어디로 넘겨요? 유엔으로 넘겨요. 이러던 사이에 얘네들이 분열을 하게 되고 결국에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산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기억. 미 군정의 후원하에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맞는 얘기죠. 중도 좌파의 김규식과 중도 우파의 여운형이 주도하였다. 중도 좌파와 틀렸죠? 뭐 틀렸어요? 김규식은 중도 우파, 여운형 선생님은 중도 좌파. 네, 틀렸어요. 디귿. 조선공산당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아니죠? 네. 박근영 같은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리을. 김규식과 여운형은 미소공동회의를 다시 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네. 1차 끝나고 나서 그 2차 미소공동회에 있는 그 사이에 이게 생긴 거기 때문에 2차 미소공동회에 빨리 해라. 빨리 해서 우리 정부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재촉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고려시대의 교통통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왔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게 문제풀이 계속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반복되는 문제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만 그냥 거저 먹어도 100점 만점에 30점은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조언을 담당하기 위해 조창이라는 기관을 두었다. 그 다음에 2번 군사적인 위급사태를 알리기 위해 봉수제를 실시했다. 3번 공문의 전달, 관물의 운송 등을 위해 역참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했다. 역참제, 원나라의 제도를 본따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했죠. 봉수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후기에 이르러 파발제. 파발제는 고려시대 아니죠. 조선시대죠. 특히 조선시대 어디? 임진왜란 때. 지난번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우리나라 국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신라는 발해와 대립하면서 국경지대의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2번. 고려는 원나라가 탐라총괄부를 설치한 이후에 공민왕 때까지 제주도를 영토로 지배하지 못하였다. 3번. 조선 태종 때에 압록강과 도만강을 경계로 하는 북방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4번. 일본은 푸승광산 채굴권과 안봉성 철도 부설권을 대가로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하였다. 자, 요거 이제 좀 지도를 그려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지도를 그려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잘 보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오죠. 예전에는 잘 안 나왔었는데 요즘 추세입니다. 추세. 그래서 지도와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거 푸는 것들, 또 그 다음에 유물, 또 관련된 문제들 푸는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대단하다. 큰데 충성충, 대충 그려도 잘 그리죠. 네, 어쨌거나 국경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신라는 발해와 대립하면서 국경지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철회. 대동강이 여기에요. 제가 여기 지도 그릴 때 항상 여기 하는 게 여기 대동강이에요. 여기 살짝 들어가. 여기 평양이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요거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렇게. 이게 최초의 통일신라의 영역입니다. 그러다가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하면서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이렇게 좀 올려요. 요만큼 올려요. 이건 고려 초예요. 이거는 통일신라예요. 눈여겨두세요. 아, 그리지 마. 거기다 그리지 마시고 그냥 눈여겨둬요. 어차피 이거 다 나와요. 나중에. 그 자동봉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즐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즐기라고. 자, 2번. 고려는 원나라가 탐라총괄부를 탐라 어디예요? 여기죠. 지금도 이 제주는 탐나요. 탐라총괄부를 설치한 이후 공민왕 때까지 제주도를 영토로 지배하지 못한다. 탐라총괄부 설치를 했는데 탐라총괄부 설치한 이유는 바로 여기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별초를 무너뜨리고 나서 탐라총괄부를 설치했는데 무너뜨리고 났으니까 나중에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얼마 안 있다가 충렬왕 때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해요. 3번. 그래서 요것도 있습니다. 어느 시험 문제인가 이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참 지리 문제인데 지리 한라산이죠. 제주도는 뭐 한라산의 제주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주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는 초원지대입니다. 초원지대. 풀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여기에서 막 말들 막 이렇게 놀고 막 신혼부부들 막 관광객들 말 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요. 초원지대. 아니 이게 해발고도가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맨 밑에는 이제 온대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대림 나타나고 침략수리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왜 하필 초원지대가 더 위에 나타나는데 초원지대 왜 나타날까? 따고 놓고 봤더니 몽골 애들이 이 탐라총괄부 하면서 목장, 이 말 기르기 위해서 여기를 죄 깎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해발 제주도에 가면 200m, 600m 초원지대가 나온다. 이것과 관련된 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지리적인 거를 모르면 이거 못 푸는 문제죠.
그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제 얘기 들어서. 자, 그 다음에 3번. 조선 태종 때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북방국계선. 압록강. 자, 여기가 뭐 바로 뭡니까? 여기가 백두산이죠. 2744m.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압록강, 압록리버. 여기서부터 여기 동해로 흘러가는 것이 두만강, 두만리버. 세종대왕 때에 여기 누가 있어요? 여진족이 있어요. 얘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압록강 유역에 사군을 설치하고 누구? 최윤덕을 기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먼 두만강 유역에 뭐를 했습니까? 육진을 설치했어요. 누구? 김종서를 시켜가지고 육진이죠. 네. 근데 여기 세종 때인데 태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1번은 푸순 광산 채굴권과 안봉성 부석권의 대가로 간도를 청해의 영토로 인정했다. 자, 그러면 간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둡시다. 간도는 어디냐? 간도. 우리가 여기를 만주라고 불러요. 만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러시아 땅인데 이쪽을 연해주라고 불러요. 간도는 만주와 연해주 사이에 있다 해가지고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여기를 간도라고 하는 겁니다. 간도라고 하는 겁니다. 숙종 때 청나라하고 백두산 정계비 하면서 이 간도의 영토가 우리 땅이다라고 거기에 딱 됐는데 이건 우리 측의 주장이고 중국 측의 주장은 또 다르죠. 예, 어찌됐건 간도.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때 이 간도에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여기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간도 협약은 1909년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바로 1년 전 1909년도에 간도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청나라 애들하고 둘이 했어요. 일본 애들이.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철도, 안봉선, 그 철도 부속권을 일본이 얻는 대가로 간도는 너네 영토야 라고 인정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참 이런 기술 대단해. 지네들은 뭐 하나 들은 것도 없이 청나라 애들은 멍청했나 봐. 아 그래 네가 이런 걸 인정해 주니까 고맙다 딱 했는데 공짜로 철도 우리가 놔줄게. 철도는 곧 침략의 수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간도 협약이 반증을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아 이게 원래 우리 영토였구나.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 정답입니다. 자 18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구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형태의 무구정광대다라는 이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목판 인쇄물이다. 그렇죠. 석가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죠. 이 무구정광대다라는 이경이 당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2번 고려 후기에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참고해 칠정산 외편을 편찬했다. 역법이죠. 달력인데 칠정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느 임금 때? 세종 때에 했어요. 이 역법이 왜 중요합니까? 농사 짓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력이 그래서 중요해요. 달력이. 칠정산은 7가지 천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칠정산에서 계산한다라는 착각 때문에 이게 무슨 수학이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꼬셔요. 오답의 세계로. 아니에요. 아니고 역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7개의 천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7개의 천체는 바로 뭐죠? 태양하고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그죠? 태양, 달, 뭐 또 그다음에 수성, 금성, 그다음에 화성, 토성, 목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세종 때 나왔던 역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옳지 않죠? 2번 틀렸네요. 3번 조선 초기에 평찬된 농사직설. 이것도 역시 세종 때죠. 농민들의 실제 경험한 농사법이 반영되었다. 그렇죠. 이 농사직설, 농사법이 반영됐습니다. 4번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게 농사직설이에요. 4번 조선 후기에 이재마 동의주세보원을 저술하여 같은 병이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약을 다르게 했어야 됩니다. 같은 병이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이걸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사상의설 또는 사상의학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그러면서 처방을 달리한다. 사상의학. 이재마, 동의주세보건. 사실 그 동의보감을 광해군 때 저술했던 이 이재마는 철종 때의 의사예요. 철종 때. 그러니까 광해군 때니까 거의 200년이 넘어 그 격차가 있는 거죠. 그 허준의 동의보감도 이 사상의학을 강조를 합니다. 어찌됐건 사상의학하면 동의주세보건 이재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거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로써 2012년도 문제풀이가 완전히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멀리 가겠습니다. 2010년도 기출문제 또 힘차게 노를 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